동물은 세상을 우리와 다르게 본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비둘기는 실제로 인간보다 더 나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뱀부터 시작할게요. 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뱀의 주둥이에는 적외선에 민감한 특수 수용체가 있어요. 이를 통해 온혈 포유류의 복사열을 볼 수 있죠. 이제 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덩치 큰 동물은 사람처럼 색을 잘 보지 못해요. 소는 망막에 필요한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붉은색을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파란색과 녹색의 변형된 색만 인식할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파노라마에 가까운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뒤쪽이죠. 따라서 소에게 몰래 다가갈 때는 반드시 미리 주의를 줘야 해요. 말은 눈의 위치 때문에 얼굴 바로 앞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즉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사람만큼 많은 색을 보지 못해요. 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계는 대부분 녹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쌍한 녀석들. 물고기의 눈은 자외선 수용체, 그리고 사람보다 더 구형인 수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색의 경우 인간과 같은 색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수중에서는 빛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빨간색과 그 음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심해 물고기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상어는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새는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달리 새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같은 종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더 잘 탐색할 수 있죠. 또한 새들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요. 예를 들어 매와 독수리는 들판의 작은 쥐 한 마리에 최대 1km 거리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비둘기는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으니까 포장 도로의 균열을 찾을 일이 생기면 비둘기에게 물어보세요. 비둘기는 34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력이 사람보다 2배나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둘기가 정말 부럽네요. 곤충도 이상한 시각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리는 수천 개의 작은 눈 수용체가 함께 작동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크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자외선도 볼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꿀벌들도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벌들은 빨간색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벌에게는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죠. 얼마나 엉망일까요? 자, 쥐들이에요. 이 작은 쥐들은 빨간색을 볼 수 없지만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쥐의 눈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2개를 보고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고양이는 빨강이나 초록색은 보지 못하지만 갈색, 노란색, 파란색은 잘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시야가 넓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많은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고양이는 닌자처럼 변신해서 사람보다 6배나 더 잘 볼 수 있어요. 고양이의 동공은 마법처럼 모든 조명에 적응해요. 이제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털복숭이 친구들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은 볼 수 없지만 파란색과 보라색은 잘 구분해요. 게다가 40가지 회색 음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쉬운 가지 색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죠. 비슷한 얘기로 개구리는 정말 까다롭게 먹어요. 움직이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죠. 맛있는 벌레 뷔페에 둘러싸여 있어도 벌레들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눈도 깜빡이지 않죠. 그리고 개구리는 관찰력이 뛰어난 동물도 아니에요. 개구리에게 그림자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카멜레온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더블 피처 영화처럼 앞과 뒤의 2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도 있죠.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카멜레온처럼 갑자기 360도 시야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라이거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하이브리드 동물이고 엄청나게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는 서식지조차도 달라요.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의 혼합이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사실 라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예요. 기록된 가장 큰 라이거인 헤라클레스가 좋은 예예요.
418kg에 길이가 3.3m에 달했거든요. 함께 산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라이거는 대부분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이나 외모 면에서 호랑이보다는 사자와 더 비슷해요. 하지만 호랑이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등에 줄무늬가 있고 수영을 좋아해요. 타이곤과 라이거가 기본적으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호랑이와 사자의 혼합이에요. 하지만 타이곤은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의 교배종이에요. 보통 부모보다 작고 사촌뻘인 라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 아버지로부터 매력적인 외모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물려받아요. 예를 들어 사회성이 좋고 포효할 줄 알아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하이브리드 동물 중 하나는 홀핀이에요. 암컷 큰 돌고래와 수컷 흑범고래의 혼합이죠. 그 이름은 다른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흑범고래는 돌고래과에 속해요. 심지어 범고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홀핀은 흥미롭게도 부모의 절반씩 균형 있게 닮았어요. 홀핀은 짙은 회색 피부를 가졌어요. 흑범고래와 옅은 회색 돌고래 색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돌고래는 80개에서 100개 사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흑범고래는 44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교배종은 딱 중간인 총 6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해조류와 민달팽이가 짝을 이룬다면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상상할 필요도 없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녹색 바다 민달팽이를 보세요. 캐나다와 뉴 잉글랜드의 해수 소택지에 살아요. 아마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하이브리드 생물, 절반은 식물, 절반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달팽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 먹이로 먹은 아무것도 모르는 해조류로부터 유전자를 훔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엽록소라는 식물 색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특이한 민달팽이들이 광합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에너지를 포함한 자신만의 분자를 생산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녹색 바다 민달팽이는 엽록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었어요. 수컷 표범과 암컷 사자를 섞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레오폰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하이브리드가 생겨납니다. 이 동물은 거의 사자만큼 자라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 표범과 비슷하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어오르기와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은 다른 특징도 물려받았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표범을 결합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리파드라고 부릅니다. 수컷 사자는 보통 길이가 약 3m고 무게가 약 230kg 나가요. 암컷 표범은 몸집이 훨씬 작아서 몸 길이가 1.5m밖에 안 되며 몸무게는 약 36kg이에요.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요. 버팔로와 소는 어때요? 아마도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비팔로라고 불리는 특이한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어내요. 많은 종류의 하이브리드 동물들이 스스로 번식할 능력이 없지만 비팔로는 달라요. 그리즐리 곰과 북극곰을 교배하면 그롤라 곰이 됩니다. 아니면 피즐리? 그리즐라인가요? 그냥 맘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야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곰들은 서로를 정말 싫어해요. 둘은 공동 서식지에서 함께 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비록 드물기는 해도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있어서 이 귀여운 카라멜 색깔의 하이브리드 그롤라 곰이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북극곰보다 조금 작아요. 어깨 높이는 평균 1.5m이고 무게는 보통 455kg이에요. 하지만 그리즐리 가문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덕분에 따뜻한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꽤 터프한 동물을 만나봐요. 제그라이언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규어와 사자의 하이브리드예요. 이 흥미로운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극소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은 제규어와 암사자 사이에 우연한 결합이 있었고 결국 두 마리의 제그라이언이 태어났어요. 한 마리는 검은 제규어가 주로 가지고 있는 우성 멜라닌 유전자 때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진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사자 색깔의 제규어를 연상시키는 로제트 무늬의 반점이 있었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라이구아도 있어요. 암컷 제규어와 수컷 사자의 혼합이죠. 정말 멋진 색깔을 가졌을 거예요. 야생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바나 고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바나 고양이는 애완동물과 외래 하이브리드 종에 모두 속하는데 집고양이와 야생 아프리카 서벌의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집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멋진 종이죠. 하지만 사바나 고양이를 이국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큰 몸짓, 늘씬한 몸매, 그리고 얼룩점이 있는 털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요. 여기 예상치 못한 교배종이 있어요. 제브로이드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얼룩말과 모든 말의 혼합종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얼룩말과 말의 새끼는 조스라고 불러요. 얼룩말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교배된 말에 따라 다르지만 순수한 얼룩말의 줄무늬 털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는 털에 완전한 줄무늬가 없어요. 주로 몸과 다리의 흰색 부분이 아닌 곳에서 줄무늬를 볼 수 있어요. 얼룩말 잡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귀여운 동물을 보세요. 이건 종키예요. 아니면 쥐동크? 지브라스? 젠키? 마음대로 고르세요. 대부분 황갈색, 회색 아니면 갈색이에요. 다리와 배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독특한 줄무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라이거와 같은 잡종과는 달리 종키는 보통 야생에서 살아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사바나나 탁 트인 삼림지대를 넘나들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기푸가 무슨 동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염소와 양의 교배종으로 이 비디오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껴안아주고 싶은 하이브리드 동물이에요. 기푸는 매우 희귀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기푸가 진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특정 유전적 이상을 가진 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 교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낙타와 라마를 섞으면 카마라고 하는 귀엽고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비팔로처럼 카마 또한 부모 모두에게서 도움이 되는 특징을 물려받았어요. 최초의 카마는 1998년에 태어났어요. 카마는 낙타혹이 없어요. 몸은 라마 쪽과 비슷하게 부드럽고 양털 같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 없이도 꽤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코이울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코요테와 늑대의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종은 사실 약 20만 년 전에 분리됐어요. 이제 교배가 가능하고 코이울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캐나다 동부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숲, 인근 공원, 때로는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은 이 동물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는 지난 세기 동안 등장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코이울프가 다 자라면 부모 사이즈의 중간쯤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코요테보다 25kg이 더 무겁고 더 큰 턱, 더 긴 다리, 더 작은 귀, 더 덥수룩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루가를 소개합니다.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를 부모로 가진 매우 희귀한 종이에요. 꽤 이상한 동물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북대서양에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존재를 의심해왔습니다. 1990년 그린란드에 있는 이누이트 사냥꾼 창고에서 특이한 고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다고 했지만 벨루가 고래나 일각고래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회색 피부, 일각고래 같은 꼬리, 그리고 벨루가 같은 지느러미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는 크기가 비슷하고 둘 다 외뿔 고래과에 속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괴물 중 하나였어요.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 거대한 크기. 하지만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아시나요? 진동 소리로 수중 세계에 침투하면서 얼마나 크게 으르렁거렸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와 비슷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가 없었어요. 상어였고 상어는 소리를 내는 기관이 없어요. 소리 없는 위험이었죠.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걸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물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손을 들어 빠르게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이제 주먹 대신 큰 잠수함이 있고 선체의 매끄러운 표면을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메갈로돈의 소리였어요. 괴물이 수면으로 헤엄쳐 나와 턱을 벌리고 있을 때 마치 폭포 같은 소리가 났어요. 거대한 상어는 빠른 속도로 헤엄쳤어요. 물이 입과 아가미를 통과할 때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들렸죠. 빠르고 강한 강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는 없었고 흐르는 물에 무서운 소리만 냈죠. 다른 고대 물고기들은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고래, 돌고래, 그리고 그들의 먼 조상들은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인간 귀에는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해요. 아직도 이 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바다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꽤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땅으로 가서 그곳의 소리가 어땠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대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많은 고대 동물들의 소리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CT 스캔을 사용해 몇몇 공룡들의 두개골에 작은 열린 주머니가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이 공룡들은 다양한 소리를 재생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 구불구불한 두개골 미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7,900에서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새인 베가비스는 오리나 거위 같은 농장의 새들과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 고대 생명체는 아마도 더 무서운 방법으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2016년 남극에서 발견한 울대 화석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성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베가비스가 울대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두 번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도와주었어요. 오리와 거위가 비명을 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볼륨을 여러 번 높여봐요. 아마도 이들의 먼 조상들이 그런 소리를 냈을 거예요. 익룡과 같이 다른 날아다니는 파충류들은 울대가 없었기 때문에 베가비스처럼 소리 지를 수 없었어요. 이 날개 달린 괴물들은 으르렁거리고 쉬거리고 부리를 딱딱거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소리였죠. 키 큰 농구 선수 아무나 생각해보세요. 익룡의 두개골은 그들의 키보다 약간 더 길었어요. 공룡이 강력한 부리를 딱딱거릴 때 어떤 소리를 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딱딱거리는 소리는 귀를 멀게 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고대 생물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영화 덕분에 여러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 거예요. 수천 개의 다른 것들 중에서 여러분은 전기톱, 진공청소기, 그리고 경적과 비슷한 이 긴 포효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포효는 이 괴물이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 기술과 잘 보존된 유골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고대 동물들의 목소리를 모방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위협적인 굉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재생을 누르는데 삐삐거리는 소리가 나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소리는 포유류가 아닌 새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삐삐거리는 건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기 위해 입이 아니라 콧구멍을 사용했죠. 웅웅거리는 소리는 가슴에서 들려왔고 낮은 저음의 사이렌 소리와 비슷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교향악단의 모든 트럼펫 소리보다 소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걸 코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입을 통해 으르렁거릴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또 여러분은 영화에서 목이 긴 공룡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코끼리와 비슷하죠. 색소폰과 자동차 경적 소리 중간 정도예요. 하지만 사실 이 키 큰 생물들은 속삭였어요. 거의 모든 포유류는 후두 신경 덕분에 소리를 내요. 이 신경은 목을 따라 내려가서 흉부의 혈관을 돌아 후두부로 돌아와요. 간단히 말해서 뇌가 신호를 주면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몸을 따라 2배 거리를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긴 공룡을 생각해보세요. 5층 건물 높이였죠. 하지만 음성 신호는 10층 거리에 도달해야 했어요. 이 긴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게 공룡의 포효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공룡들은 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냥 쉬익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거대한 독사와 소리가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얻은 가장 상세한 소리는 파라사우룰로푸스의 것이에요. 머리 뒤에 있는 이 긴 벼 때문에 여러분은 이 초식 공룡을 알 거예요. 우린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공룡이 적과 싸우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 걸 봤죠? 어떤 과학자들은 나무에서 과일이나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벼슬 사용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룡이 후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자기 방어 기술과 싸움 외에도 다양한 음조로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기 위해 벼슬 사용했던 거였어요. 이것의 단단한 조직 구조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걸 환상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했어요. 목소리를 가진 거의 모든 생명체는 소리를 내기 위해 부드러운 기관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연조직들은 빠르게 분해돼요. 파라사우룰로푸스는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개골을 발견했을 때 콧구멍에서 볕까지 이어졌다가 콧구멍으로 돌아가는 관을 발견했어요. 구부러진 관악기인 크럼혼 같았죠. 이걸로 공룡이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머리 뒤에 있는 벼슬 사용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벼은 친척들이 숲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 트럼펫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줬죠. 저음과 고음으로 콧노래를 불렀어요. 색소폰과 트럼펫 소리를 거위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저주파로 섞은 후 음량을 여러 번 높여요. 그게 바로 파라사우룰로푸스의 소리예요. 4학년 때 우리 학교 밴드도 그런 소리였죠. 사담이에요. 인터넷에서 이 공룡의 다양한 음조와 음색을 들을 수 있어요. 복잡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톤의 소리를 사용했어요.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반대로 우호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 있었죠. 우린 고대 파충류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고대 곤충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대는 없었어요. 대신 신체 부위 마차를 사용했죠. 현대의 귀뚜라미가 날개로 귀뚤거리는 걸 보세요. 한쪽 날개에 아주 작은 톱날 같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조정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빗을 들고 손가락 끝으로 그 빗살을 문질러 보세요. 귀뚜라미도 같은 원리로 소리를 내요. 날개는 진동에 일련의 음파를 공중으로 방출하죠. 하지만 고대 관목 귀뚜라미의 귀뚤거리는 소리는 훨씬 더 시끄러웠기 때문에 현대의 곤충들과는 아주 달랐어요. 귀뚤거리는 소리가 마치 호루라기 같았어요. 또 고주파 덕분에 폐쇄 무선 채널을 통해 비밀리에 의사소통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면 잠들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현대의 귀뚜라미는 소리의 고주파수를 늘려서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높은 음파는 멀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박쥐가 곤충의 소리를 들을 위험을 줄여줘요. 그때의 정글 소리가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귀뚜라미의 큰 울음소리가 귀를 아프게 해요. 그런 뒤에 브라키스사우루스의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익룡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천둥치듯 하늘을 흔들어요. 그러다가 정글 어디선가 다양한 톤의 트럼펫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파라사우룰로푸스가 서로 소통하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큰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이렌 소리에 겁을 먹죠. 정말 시끄럽네요. 이런 상황에선 아마 평안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인간은 수백만 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나저나 과학자들은 우리의 먼 조상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내고 이해했어요.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뼈에 있는 입, 코, 목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성인 네안데르탈인의 발성 범위는 2-3살 정도였어요. 자음 없이 웅얼거리는 듯 했죠. 두개골의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2007년 과학자들은 그들의 뼈에서 DNA 샘플을 추출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말에 대응하는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우리 가계도인 호모 사피엔스와 싸웠다고 믿고 있어요. 싸움의 결과로 그 종이 멸종되었죠. 하지만 발견된 유전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연결고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마도 네안데르탈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심지어 몇몇 단어들을 발음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해파리와 산호, 하나는 식물처럼 생겼고 다른 하나는 물고기처럼 헤엄치지만 어쨌든 둘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종은 쏘는 촉수를 가진 동물로 같은 과 계급에 속합니다. 아야! 산호는 겉모습과는 달리 사실은 동물입니다. 식물은 먹이를 직접 만들지만 산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호는 작은 산호 생물인 수천 마리의 폴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폴립은 먹이를 잡아서 입으로 집어넣는 데 사용하는 촉수 같은 작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해양꽃처럼 순진하고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해파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큰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면서 산호 근처를 떠다니죠. 그러다가 덥석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산호가 해파리를 낚아챕니다. 생물학자들은 산호가 얼마나 강한지에 놀랐습니다. 산호와는 달리 움직이는 더 큰 동물을 잡는 것은 훌륭한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몇 마리의 폴립이 촉수로 해파리의 종을 잡고 다른 것들은 재빨리 해파리가 먹이를 먹을 때 사용하는 발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불쌍한 해파리는 도망갈 가능성이 없어요. 둘은 먼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산호가 해파리의 침에 든 독에 면역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갈과 진드기, 진드기는 곤충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진드기가 전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 다 액체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고 먹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뛰어난 후각과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더 잘 살아남습니다. 먹이 없이도 1년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마다 한 번씩 먹이를 먹을 때 곤충이나 거미 같은 작은 동물뿐만 아니라 쥐와 도마뱀 같은 것도 먹습니다. 둘 다 4억 년 이상 존재해온 것 같아요. 그래요, 공룡이나 새가 나타나기 훨씬 전이죠. 과학자들은 그들이 물에서 육지로 이동한 최초의 동물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6cm 길이인 바다 전갈의 화석화된 발톱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전갈 자체는 길이가 2.5m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발톱을 발견한 후 과학자들은 거대한 개, 전갈, 그리고 거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어캣과 사양고양이, 둘 다 고양이처럼 보이지만 두 마리 모두 고양이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길고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고 족제비와 몽구스의 먼 사촌뻘입니다. 두 동물 모두 지하에서 새끼들을 기르지만 미어캣은 팀워크를 좋아합니다. 미어캣은 새끼들을 돌보고 기르는 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을 함께합니다. 사양 고양이는 단체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 내향적인 성격에 가깝습니다. 태어날 때 완전히 털이 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해 준비된 모습입니다. 미어캣들은 어렸을 때 감각이 없어서 성숙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자란 미어캣은 상당히 강합니다. 뱀의 독에서 살아날 만큼 튼튼하고 전갈을 잡는 고유한 방법,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미어캣은 먹이를 통해서만 물을 얻습니다. 사양고양이는 야행성이고 미어캣은 밤에는 자고 낮에 활동합니다. 인간과 캥거루, 우리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갈라졌지만 여전히 공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몇 년 전에 발견했듯이 거의 동일한 게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대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잘 됐네요. 전 그때 없었으니까요. 오른손이 대부분의 인간에게 지배적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입니다. 캥거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캥거루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자유로운 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자연스럽게 지배적이 되었어요. 꼬리의 경우 대부분의 포유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달리기를 할 때요. 인간의 진화적인 가계도에서 꼬리는 사라집니다. 고릴라, 침팬지 또는 우리를 포함한 다른 유인원들은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가 4개인 동물은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반면에 우리는 중력 때문에 두 다리로 더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내딜 때마다 중력이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우린 4발로 걷는 것보다 25%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 꼬리가 필요 없어요. 개미와 벌, 잠깐만요. 개미 벌이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만일 가족 모임이 있다면 벌은 말벌을 초대하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개미가 말벌과 더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개미는 땅 파는 말벌과 같은 몇몇 종과만 관련이 있고 벌과 더 가까운 친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미와 벌 모두 다른 작은 눈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눈과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와 벌 모두 사교적이고 큰 그룹을 이루며 살고 열심히 일하고 팀워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둘 다 둥지를 짓고 먹이를 먹은 후 둥지로 돌아옵니다. 또한 둘 다 매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개미는 환경을 깨끗이 하고 나뭇잎, 남은 음식,
벌레의 잔해를 제거하고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고 터널을 파기 때문에 흙에 더 많은 공기가 접촉해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벌은 꿀을 만들고 꽃을 수분하고 그 덕분에 자연이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새와 공룡. 새는 티렉스가 속한 수각류라는 육식 공룡 집단에서 유래했습니다. 수각류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공룡을 가리킵니다. 고대 새들의 화석은 1억 5천만 년 되었습니다. 고대 새들은 깃털을 가진 작은 공룡처럼 생겼고 날카로운 이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룡들이 깃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 수 있는 공룡만 깃털을 가진 게 아니었죠. 티렉스 새끼들은 알에서 부화할 때 부드럽고 털이 보송보송한 공 모양으로 새와 비슷했습니다. 깃털은 공룡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벨로시랩터 또한 깃털로 덮여 있었고 관절이 있는 손목, 굽힐 수 있는 발목, 그리고 3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룡들은 또한 속이 빈 뼈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공룡들은 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알을 품기도 했고 어떤 공룡들은 새처럼 팔 아래에 머리를 부든 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비슷했어요. 고래와 소. 아주 오래전, 약 5천만 년 전 남아시아의 강을 따라 걸어 다니던 작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굽과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육지에서 먹이를 먹고 살았지만 위험한 것이 오는 것을 감지할 때마다 안전을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동물 인도히우스는 오늘날 우리가 고래와 돌고래로 알고 있는 동물의 가장 초기 친척이었습니다. 일단 이 특이한 생명체가 물속으로 들어간 후 그것이 어떻게 고래로 진화했는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땅에 머물렀던 친척들은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굽 포유류로 알고 있는 소, 양, 돼지, 기린, 낙타, 사슴 그리고 하마까지도 포함됩니다. 투구개와 거미. 이 개는 다른 개와 비슷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기어다니며 보냅니다. 하지만 개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개들보다 거미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투구개는 옆구리와 등에 10개의 눈이 있고 푸른 피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 부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이 개는 거미처럼 관절이 있는 다리를 가진 분할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구개는 이미 5억 년 동안 지구에 있었고 그들의 선사시대 조상들은 0.6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꽤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먹이를 얻기 위해 땅을 파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꼬리를 사용해서 넘어져서 뒤집어졌을 때도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투구개는 거미처럼 육지 위를 걸어다닐 만큼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3인조가 있어요. 타피르, 말 그리고 코뿔소입니다. 타피르는 코끼리 코가 달린 돼지처럼 보이지만 돼지나 코끼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코뿔소는 원래 북아메리카에서 왔고 초기의 코뿔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크고 두꺼운 피부가 있는 바위 덩어리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조랑말 크기의 가냘픈 포유동물이었습니다. 초기의 말 중 일부도 같은 지역을 배회했는데 발굽이 달린 작은 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최초의 타피르도 작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발굽이 있는 작은 포유동물도 발견했습니다.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서 5천만 년 전에 살았는데 당시 인도는 섬이었습니다. 아래 덕뼈는 합쳐져 있었고 말이나 코뿔소와 같은 조식동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말과 코뿔소의 조상은 아니었지만 과학자들이 이 세 가지 동물이 어떻게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끼리와 바다소. 바다소는 한때 육지를 걸어다녔습니다. 그 증거는 과학자들이 바다소의 초기 가계도에서 발견한 이 동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사시대 자메이카에서 살았고 4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바다소는 평균 피아노만큼 무게가 나가며 카리브해 아마존강, 서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남부의 얕은 해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너티라고도 불리죠. 코끼리는 스쿨버스만큼 무게가 나가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 삽니다. 이 두 동물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이 특이하게 생긴 폐조 실현을 보면 그 연관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고양이 보고 저녁 먹으라고 부르죠. 고양이씨? 갑자기 큰 소리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식탁 위에 접시들이 쿵쿵거릴 때마다 짤랑거리네요. 벽에서 그림이 떨어졌어요. 지진인가요? 아니요. 조랑말 크기의 고양이가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고양이보다 먹이가 10배나 더 필요하죠. 그리고 트랙터처럼 그르릉거리죠. 안 돼 고양아, 이제 그만해. 찬장 엎어지겠어. 자, 이건 미래의 동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기후, 물, 공기 중의 산소, 심지어 중력도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일부 새들이 점차적으로 따뜻한 깃털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미래엔 기본적으로 부리와 날개가 있는 스핑크스 고양이처럼 보일 거예요. 같은 일이 우리의 반려동물들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서히 완전 대머리가 될 때까지 털이 짧아질 거예요. 비둘기나 쥐 같은 도시의 유해동물들은 고양이 크기만큼 더 커질 거예요. 100만 년만 전만 해도 쥐는 여러분의 새끼손가락만도 못한 크기였어요. 왜냐하면 작은 굴 속에 숨어서 큰 포식자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인간이 만든 편안한 지하 저장고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늑한 둥지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음식 쓰레기 덕분에 굶지도 않죠. 그래서 편안함을 많이 느끼면서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쥐들은 이미 더럽고 독성이 있는 물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기름진 털을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반면에 초식 포유류는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들의 먹이는 점차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에는 숲과 녹지는 더 적어지고 식물들이 점차 사라질 테니까요. 결국 사슴, 코끼리, 기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것 외에도 몸의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 포유류들은 눈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귀를 통해 열을 내보내기 위해 귀는 더 커질 거고요. 꼬리는 곤충을 쫓기 위해 더 길게 자라게 되죠. 육지 포유류들이 점차 작아지면서 새들은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 이유는 작은 동물들을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새들의 근육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날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덥고 건조한 곳에 있는 동물들은 공기 중에 물을 얻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긴 돛이나 피부 덮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차가울 때 이 새로운 신체 부위의 수분을 축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마뱀들은 목도리를 훨씬 더 큰 크기로 진화시킬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빗물을 모을 수 있겠죠? 해양 세계 같은 경우는 벌써 몇몇 물고기들이 곤충을 잡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물고기 지느러미는 더 멀리 뛸 수 있게 더 길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점차 그 지느러미는 날개로 변해서 진짜 나는 물고기가 되겠죠. 아마도 미래에는 이 물고기들은 작은 새를 사냥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선 숨을 더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훨씬 더 높이 날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포유류와 해양 포유동물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바다는 점점 더워져서 어떤 종들은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수중세계에서 가장 큰 서식동물인 흰 긴수염 고래는 2대의 통학버스 크기만 한데 바다에는 이 고래를 위한 음식이 적어져서 크기가 점차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도마뱀과 파충류의 개체수는 증가할 거예요. 이들은 열 흡수를 잘하죠. 그리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상에는 더 많은 곤충이 생길 거고 도마뱀의 먹이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덩치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큰 새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거예요. 다리는 더 길고 튼튼해져서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어야 새한테 안 잡아먹힐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곤충들은 아마 개체수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아마 거대한 무리를 지어 살면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식량원인 포유류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화가 나고 배고플 거예요. 인간도 변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에서 100만 년 사이 우리들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잃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팔다리는 점점 더 얇아지고 길어질 거고요. 키는 약 2.1m 정도 될 거예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도 발의 발가락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머리와 뇌는 풍선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수명은 100년 이상 될 겁니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고 자연 도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서로 점차적으로 비슷해질 거예요. 수천만 년 후에 모든 인간은 아마도 똑같아 보일 거예요. 게다가 우린 유전공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빛이 나는 토끼,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소, 거미줄을 치는 염소, 근육질의 슈퍼돼지 등등. 하지만 동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진화할지에 대해 우린 더 관심이 많아요. 자, 시간을 빨리 감기 해볼게요. 인간은 오랫동안 다른 행성과 다른 은하계에서 살아왔어요. 지구는 오래전에 동물과 식물만을 위한 집이 되었죠. 이곳에 있는 인간의 흔적은 오직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속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들 뿐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는 네크로프테릭스 같은 놀라운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건 타조와 성인 남자만한 크기의 독수리, 그 중간쯤의 생명체예요. 길고 강력한 부리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주요 도구예요.
긴 발톱이 있는 강한 다리는 그들을 훌륭한 달리기 선수로 만들어주죠. 이 생물은 하루에 수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어요. 네크로프테릭스는 따뜻한 털이나 깃털이 필요해요. 인간과 온실 효과가 없어서 지구의 온도는 확 낮아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재킷으로 이들은 새로운 빙하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조처럼 알을 낳아서 번식하죠. 이건 낙하산 따쥐예요. 보통 몇 센티미터만한 보통의 뒤지와 같죠. 하지만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꼬리에 낙하산이 있어요. 작지만 부모님의 둥지에서 살죠. 하지만 둥지를 떠날 때 공중으로 몸을 날려 얇은 털로 만들어진 낙하산을 펼칠 수 있어요. 따뜻한 기류가 올라와서 낙하산 따쥐들을 날려보냅니다. 공중에서 24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곤 다른 곳에 둥지를 틀고 그들의 새끼들도 같은 방법으로 집을 떠나게 될 거예요. 와카. 이 동물은 다리가 2개밖에 없는 줄무늬 기린처럼 생겼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생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달리기에선 그 어떤 포식자도 이길 수 없죠. 게다가 눈이 머리 높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카는 긴 목 덕분에 높은 풀밭에 앉아있을 때도 위협이 되는 천적들을 볼 수 있어요. 테라바이트는 2억 년 후에 지구에 나타날 흰개미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위협을 감지하면 거대한 머리에서 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뿜어낼 거예요. 가장 큰 포식자조차도 이들에게 접근하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리드 스틸트는 높이가 약 1m이고 거의 성인 인간만큼 무게가 나가요. 줄무늬 색깔 덕분에 리드 스틸트는 갈대밭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늪지대를 가느다란 다리로 걷고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죠. 긴 목과 날카로운 이빨은 코브라처럼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해주죠. 그게 물고기를 잡아서 거의 통째로 삼키죠. 하지만 이 모든 예측은 매우 불확실해요.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십억 개나 되거든요. 진화의 과정은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 대량 멸종과 행성의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유기체의 작은 비율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몇백만 년 후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동물들이 생겨나 있겠죠? 실패. 신문지를 말아들고 뛰어다니면서 계속 머리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1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3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왜 파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죠? 파리는 사실 크기에 비해 상당히 평범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느린 거예요. 작은 파리의 뇌는 인간의 두뇌에 비해 시각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파리에게 1초는 우리에게 5, 6초처럼 느껴집니다. 파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수영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천천히 움직이죠. 만약 여러분이 침실 창문에서 풍선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파리가 보통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를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파리는 반응 속도가 닌자처럼 빠른 데다가 특별한 눈도 가지고 있어요. 파리의 눈은 수천 개의 수용체로 나뉘어 있고 동시에 빛을 포착합니다. 우리는 작은 근육을 사용해서 눈과 머리를 돌려 다른 방향을 쳐다봅니다. 파리는 이런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필요가 없죠. 파리는 거의 동시에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서 공격하든 파리는 거의 틀림없이 알아차릴 거예요. 영화에서 초음속 비행기가 최고속으로 방향을 틀고 뒤집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파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도중에 방향을 바꾸고 멈추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죠. 심지어 이륙하기 전에 비행 전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 파리를 꼭 때려잡고 말 거예요. 돌돌만 종이를 들어올리면 파리의 뇌는 이미 그것이 어디로 떨어질지를 계산합니다. 파리는 즉시 몸을 완벽한 위치에 놓고 피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이 파리 앞에서 움직인다면 파리의 다리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 즉시 뒤로 기울어집니다. 와, 그 파리는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축구 골키퍼요. 그런데 왜 파리는 우리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맴도는 거죠? 우리 몸은 파리에게 5성급 호텔의 뷔페 식당과 같아요. 피부는 맛있는 음식이 줄지어 있는 뷔페 테이블이에요.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피부는 땀, 단백질, 탄수화물, 소금, 설탕, 그리고 파리가 좋아하는 여러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사막을 걷고 있는데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상상해보세요. 높은 모래 언덕을 넘자 보이네요. 공짜 음식이에요. 과일, 사탕, 샌드위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탄산음료 기계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문지기는 덩치가 크고 터프하고 둥글게 생겼어요. 거대하고 느린 거북이에요. 이제 파리가 왜 주변을 맴도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거북이죠. 실제로 그 파리를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번 중 8번은 달아날 거예요. 파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파리가 날아갈 것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약 5cm 앞을 조준하면 됩니다. 파리의 뇌는 여러분이 파리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파리를 속여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문제요? 파리의 탈출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느리니 지원팀을 불러보는 게 어때요? 가루를 소개합니다. 속도 초당 2.5m. 날 수는 없지만 상관없어요. 가루는 너무 빨리 달려서 움직이는 동안 보는 능력을 잃습니다. 일단 목표물을 향해 몸을 조준한 다음 달립니다. 파리처럼 닌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도중에 방향을 바꾸지도 못해요. 매번 달리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초당 약 1.5m의 속도로 걷습니다. 그러므로 가루가 우리보다 2배 더 빨라요. 하지만 크기를 고려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자기 몸 길이의 125배를 1초에 달립니다. 여러분의 키가 180cm라고 한다면 1초에 약 230m를 달리는 셈이에요. 그 성가신 파리와 같은 표면에 있는 한 파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공중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잠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시속 55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것보다 빨라요. 잠자리의 날개는 또한 헬리콥터처럼 뒤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날 수 있게 해줍니다. 파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게임 오버거든요. 파리, 잠자리, 그리고 가루가 빠른 이유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배고픈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빨리 달리는 곤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멈추면 아프기 때문이죠. 빠른 은색 개미를 만나려면 사라 사막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달걀을 익힐 수 있을 정도예요. 모래 달걀 프라이. 그래서 은색 개미가 초당 0.5m의 속도로 달리는 거랍니다. 발을 데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은색 개미는 또한 열을 반사하는 삼각형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데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은색 개미가 사람 크기라면 시속 6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 더 빠른 속도죠. 속도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개미가 또 하나 있어요. 드라큘라 개미는 은색 개미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5000번 입을 열었다 닫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빠른 곤충인데 조금 더 친근하고 집에서 볼 수 있는 종류예요. 미국 바퀴벌레는 벽, 난로 뒤, 거의 모든 곳에 숨을 수 있습니다. 거의 잡기가 불가능한데 초당 1.5m를 달릴 수 있습니다. 6개의 다리 덕분인데 각 다리에 3개의 무릎이 있어요. 다리는 공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작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불을 켤 때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빠른 세계 기록을 보유한 동물은 참깨 크기입니다. 진드기의 일종으로 초당 몸 길이의 322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 진드기를 사람의 크기로 만들 수 있다면 진드기는 음속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진드기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잡기 어려운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물들을 알아봅시다. 정원 달팽이는 연체동물과에 속하며 천천히 움직이기를 좋아해요. 만약 여러분이 달팽이 속도로 움직이려면 매 2시간마다 2걸음을 옮겨야 할 거예요. 하지만 달팽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들은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달팽이는 보호를 위해 껍데기를 사용하지만 다른 기술도 있어요. 어떤 달팽이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너무 덥고 건조해지면 달팽이는 껍질 속에 숨어서 시원한 슬라임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봉인합니다. 슬라임은 또한 달팽이가 나무에 기어오르는 것을 돕습니다. 나무늘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포유동물입니다. 느린 신진대사 덕분에 음식은 소화되기까지 16일이 걸릴 수 있어요. 나무늘보를 따라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느린 움직임은 실제로 나무늘보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화에서 종종 멈춰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나무늘보에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나뭇잎들 사이에 있는 나무늘보를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매너티는 가장 느린 바다 생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과 모터보트를 제외하고요. 매너티는 덩치가 크고 매우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탱크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귀엽죠. 또 하나의 느린 수영 선수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시속 1km 이하로 헤엄칩니다. 매너찌처럼 크고 무서운 게 없어요. 직접 도전하고자 하는 상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매우 재미있는 간식 먹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보다 느립니다. 유일한 기회는 물고기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식 시간입니다. 멋진 점은 그린란드의 이런 느긋한 생활 방식이 실제로 그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평균 수명은 3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살아요. 상상해보세요. 크루즈 선을 타고 가는데 이 느릿느릿한 거대 상어 한 마리를 만나는 걸요. 아마 여러분보다 400살은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다람쥐의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견과류와 다른 딱딱한 음식을 갉아먹어서 이빨을 닳게 만들어요. 다람쥐의 앞니빨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그건 이빨이 특별히 강력한 에나멜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치아가 다람쥐 이빨과 달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부 종의 새들은 매운 고추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 새들이 매운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캡사이신의 효과를 느끼는데 필요한 미뢰가 없어요.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의 뿔은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뿔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1초에 20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빨라요. 만약 딱따구리가 하루 종일 나무를 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쪼을까요? 그 횟수는 종종 하루에 총 8,000에서 12,000회에 달합니다. 불가사리도 눈이 있어요. 각각의 팔 끝에 하나씩 있죠. 이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 집단입니다. 개구리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분 섭취 패치가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있어요. 개구리는 이것으로 피부를 통해 직접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벌레종은 몸 안에 약 4,00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250개가 머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벌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처럼 멋져 보이지만 이 벌레의 몸의 3분의 2는 탄산칼슘 튜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각고래의 유명한 뿔은 사실 밖으로 난 이빨입니다. 이 바다의 유니콘은 이빨이 2개밖에 없어요. 수컷의 경우 그 이빨 중 하나가 윗입술을 통과해 자랍니다. 사람의 치아와는 달리 이빨은 안쪽이 단단하고 바깥쪽이 민감하고 부드럽습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물은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혀는 개미핥기가 매일 35,000마리 이상의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것을 돕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이 먹어야 할 거예요. 벼룩은 몸 길이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붉은 눈 청개구리 알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일찍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동물들은 슬로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코알라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그렇겠죠? 하마의 땀은 분홍색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아닙니다. 불그스름한 오일이에요. 이것의 기능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마에 온몸을 비비세요.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고 털은 속이 비어있어서 거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북극곰 발바닥에도 털이 자랍니다. 이 털은 곰이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의 일부 종은 2년 이상 먹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오리너구리는 키스할 때, 아니 수영할 때 눈을 감아요. 오리너구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오리너구리의 콧구멍에도 방수덮개가 있어요.
에뮤는 뒤로 걸을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에뮤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장거리 달리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수 없어요. 악어는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목구멍을 막아서 악어의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뱀, 돌고래, 고래, 엘리게이터, 크로커다일, 그리고 거북이는 익사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종의 새만이 뒤로 날 수 있는데 바로 벌새입니다. 에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이 작은 새는 또한 초당 80회까지 날개를 펄럭일 수 있어요. 코끼리 따쥐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보다는 코끼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나 봐요. 코끼리 따쥐는 코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고양이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없어요. 참 안 됐네요. 플라밍고는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랫뿌리가 크고 윗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꾸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하지만 다른 새들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플라밍고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호랑이의 피부에는 털과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큰 부리 새는 잠을 잘 때 예쁘고 팽팽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새들은 머리를 돌려서 꼬리로 머리를 덮고 부리를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공이에요. 타조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뇌보다 더 커요. 눈 하나는 당구공만 합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컷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번 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해마는 일단 짝을 찾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더 귀여운 점은 둘이 이동할 때 서로 꼬리를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짐을 들고 다니는 건 수컷입니다. 흰개미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배터리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요. 나무늘보는 먹이를 소화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스케줄이 텅 비었거든요. 개의 코 지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고 동물마다 다릅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에 눈구멍에서 움직이지 않는 눈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펭귄은 외부 귀는 없지만 청력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특히 북극곰을 경계할 때는요. 둘이 만날 일이 없겠지만요. 해파리는 98%가 물입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 몇 시간 뒤에 몸이 모두 공기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물속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악어는 항상 해우에게 길을 양보할 거예요. 매너가 좋네요. 회색곰은 볼링공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할 때는 그냥 이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이언트 판다는 수면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부분의 경우 숲의 바닥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갓난 새끼는 매우 작습니다. 작은 찻잔 무게에 쥐보다 작아요. 붉은 손 물고기는 손의 도움으로 해저 바닥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손이 아니라 진화한 지느러미예요. 정말이에요. 고양이끼리 보통 서로 야옹거리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로 우리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효과가 있죠. 나무늘보는 몸을 떨지 못합니다. 2주 전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무늘보의 털은 가끔 이끼에 덮여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워지면 신진대사가 중단됩니다. 힘든 시기 동안 불멸의 해파리는 스스로를 다시 젊은 상태로 바꿉니다. 일단 그저 조직 덩어리인 상태에 이르면 이 생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렉스의 생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닭과 타조입니다. 등을 보이지 마세요.
곰치는 목구멍에서 뻗을 수 있는 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 턱으로 운이 나쁜 바다 생물체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의 턱이 뒤를 향해 면도날처럼 나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곰치의 먹이를 잡습니다. 그 후에 포획된 먹이는 곰치의 목구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방금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달팽이종은 털이 많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 덕분에 달팽이는 젖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어요. 혹등고래는 사냥을 할 때 종종 무리를 지어 먹이를 잡기 위해 거품망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 거품은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표범은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처럼 포효하지 못합니다. 덜 발달된 성대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야옹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쉿쉿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무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수달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거대한 해초로 몸을 휘감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자는 종종 초원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서 사냥의 90%는 암컷이 합니다. 수컷들은 영토와 무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귀를 움직이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귀에 32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어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직 다른 상어들만 이 녹색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8,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1,500개를 조금 넘어요. 파랑어치는 다른 새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매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새들을 겁주어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늘보원숭이는 미치도록 귀엽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유일한 영장류로 알려져 있어요. 팔 안쪽 구분 부분에 분비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큰 영양은 놀라운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병코 돌고래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안녕 밥, 안녕 찰리, 안녕 돌리, 안녕 얘들아, 물고기 고마워. 기린은 정말로 긴 검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색의 혀가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예요. 나중에 또 봐요. 자,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산호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거대한 생명체가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 입속은 끝도 없는 심연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 거대한 생명체는 돌묵상어입니다. 가장 무섭게 생긴 바다 괴물 중 하나지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돌묵상어는 다른 수염고래와 마찬가지로 여과 섭식자입니다. 큰 입을 벌려서 플랑크톤을 삼키고 이빨도 없어요.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의 늦은 밤입니다. 야생에서 새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이 나서 야간 투시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자 끔찍한 악몽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 보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겁먹고 도망갈 거예요. 완전히 무해한 주름진 얼굴의 이 박쥐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일 박쥐인데 얼굴의 주름은 과일 조각과 즙을 모아서 나중에 간식으로 먹게 해주죠. 그런데 이 박쥐의 라틴어 이름인 센투리오 세넥스는 100세 먹은 노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네팔 국립공원을 걷던 중 근처의 강에서 얼굴을 씻으려고 했다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요. 악어가 몇 미터 앞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네요. 물 위로 주둥이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건 가비알 악어입니다. 이 파충류의 길고 좁은 주둥이는 물고기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다른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육식동물이긴 하지만 가비알은 수줍음이 많아서 인간을 보면 슬그머니 사라질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악어는 100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특히 암컷 악어라면요. 뒷마당에 정원을 파다가 삽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고 공포에 질려 삽을 떨어뜨립니다. 나쁜 외계인처럼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땅속의 굴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별코 두더지예요. 이 생물은 안에서 무언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코에 있는 별이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을 많이 도와줍니다. 코는 항상 움직이면서 덩굴 같은 줄기가 마치 작은 손가락인 것처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만집니다. 아, 또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군요. 오른쪽을 보세요. 진짜 이빨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모래뱀상어예요. 모래상어도 아니고 뱀상어도 아닌 바닷속에서 천천히 헤엄쳐 다니고 가끔 먹이를 쫓으며 물고기 잡아먹는 연약한 상어입니다. 인간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얌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바다에서 사막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호주에 있고 물을 갈망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만한 지점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다가 온통 가시로 뒤덮인 지하세계에서 온 것 같은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미끄러져 사라지네요. 그건 가시도마뱀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도마뱀의 피부에 있는 뿔처럼 생긴 돌기는 포식자와 맹금류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가시는 딱딱하지만 만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자, 만약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진정하기 힘들겠지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는 꼬리 없는 채찍 정갈은 여러분을 더 무서워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악몽 같은 생물은 독침이 없고 위협을 받아도 물지 않습니다. 이 동물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격은 만일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말이죠.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앞다리로 손가락을 찔러서 작은 구멍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갈을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주인에게 꽤 다정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네요. 만약 털이 없고 큰 이빨이 있는 동물이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는 굴을 발견한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벌거숭이 두더지는 설치류 세계의 스핑크스 고양이에요. 두더지쥐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털이 없을 뿐이죠. 나름대로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전적으로 지하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냉혈동물이지만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벌거숭이 두더지는 가시나 날카로운 이빨 같은 건 겁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다시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다가스카예요. 참 운도 없네요. 밤이 깊어 피난처를 찾습니다. 쉼터를 지을 만한 나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맙니다. 검고 기다란 손가락이 달린 손이 머리 위 나뭇가지에 나타나서는 두 개의 커다랗고 노란 눈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곧 털이 덥수룩한 얼굴을 보고 그저 여우 원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죠. 마다가스카르 토착 동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아이는 열대우림에서 딱따구리의 역할을 합니다. 나무 기둥을 두드려서 벌레를 찾고 길고 주름진 손가락을 나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자꾸 놀라는 것에 지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길 위에 큰 붉고 흰색의 뱀이 있네요. 쉬쉬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산호뱀이에요. 정말 위험한 독사죠. 걸음을 멈추고 뱀이 마침내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실은 우유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유뱀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독사를 흉내냅니다. 하지만 뱀 전문가가 아니라면 항상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 생명체는 악몽의 주인공처럼 보여요. 거대 아프리카 노래기예요. 크기도 크고 광택이 나는 검은색에 작고 꼬물거리는 수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커다란 눈이 있었더라면 귀여웠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보통 10년까지 살기 때문이기도 하죠. 거대 노래기는 물지 못합니다. 유일한 방어수단은 단단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리고 피부 속 모공에서 자극적인 액체를 분비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만지게 되면 눈이나 코를 비비지 마세요. 아주 굵게 할 거예요. 골리앗 버드이터는 또 하나의 인기 애완동물입니다. 생긴 건 징그럽지만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끔 먹이로 작은 새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새는 규칙적인 식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거미는 벌레와 양서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겁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여전히 자기 방어 수단으로 물거나 가시 같은 털을 쏠 수 있어요.
물리면 말벌에 쏘인 것과 비슷하고 털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온순한 거대 거미는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을 보면 기어서 도망갈 거예요. 오, 이런, 또 다른 뱀이 다가오네요. 아주 빨라요. 뒤돌아서 뛰어가려고 하다가 거대한 8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가 뱀의 길을 가로막고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거미인데 생긴 게 뱀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바로 낙타거미예요. 거미도 전갈도 아닌 이 동물은 별도의 과에 속합니다. 많은 도시괴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독이 전혀 없어요. 물론 물 수도 있고 그 힘이 상당히 강하지만 인간에게 무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낙타거미는 모래 속에 숨고 굴을 파고 무방비 상태의 도마뱀, 무척추동물, 그리고 심지어 뱀까지 덮칩니다. 그리고 이제 쥐며느리를 상상해보세요. 별로 예쁜 벌레는 아니지만 작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10배나 더 크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절대 괜찮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물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바로 거대 등강류입니다. 다행히도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뒷마당에서 볼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거대 등강류가 그렇게 크게 자란 이유는 심해 거대증 때문입니다. 깊은 물에 사는 생물은 엄청난 물의 압력, 극도로 추운 온도, 먹이 부족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등강류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작은 벌레나 갑각류 동물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먹습니다. 겉모습은 지하세계에 여러 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처럼 보이지만 거대 등강류는 설령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해칠 순 없습니다. 그냥 쓰다듬어 주세요.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나일악어가 하마를 쉽게 추월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고 있지만 악어의 몸은 하마보다는 거친 물에서 더 잘 수영할 수 있어요. 무게는 냉장고 2개만큼 나가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로 여겨지고 있죠. 시속 35km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하마는 사실 수영은 잘 못해요. 그냥 강 바닥을 걸으며 발에 닿는 큰 바위를 밀어낼 뿐이죠. 언제든지 콧구멍을 닫고 물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갈 수는 있지만 악어에겐 상대가 안 돼요. 악어가 해안에 이르렀고 들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길을 비키는 게 좋아요. 하마가 따라잡고 있어요. 평평한 지형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비록 거대하지만 하마는 인간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어요. 악어가 몇 킬로미터 앞섰었는데 하마가 발이 더 빠르네요. 하마가 리본을 뚫고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밉밉. 안녕 로드러너, 어딜 그렇게 달려가니? 잠깐, 다 멈춰봐. 저 코요테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바로 네 꼬리 뒤에. 위대한 로드러너는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정말 배고플 땐 더 빨리 달려요. 만화에서 본 것에도 불구하고 코요테는 사실 로드러너보다 2배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만화 버전이 훨씬 더 웃기죠. 1번 레인에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에 세상 느린 나무늘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2번 레인에는 전형적인 정원 달팽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나무늘보의 최고 속도가 시속 0.3km니 사람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베개라고 부른 것도 당연하네요. 뭐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오, 달팽이는 출발이 좋네요. 약 1시간 안에 근처 이웃집을 돌아다닐 수 있죠. 이 뼈 없는 생물은 보호 슬라임으로 덮여있는 발이 하나 있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나무늘보가 여전히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네요. 아마 경주 내내 잠들어 있을 거예요. 나무늘보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잘 수 있어요. 평생의 반 이상을 잠들어 있죠. 그리고 보세요. 달팽이가 햇빛 뜨는 곳에서 나왔고 다음 정거장은 그늘진 곳이에요. 승패를 가리기 힘든데요. 나무늘보가 깨어나서 다시 시합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회색곰은 사람을 쉽게 능가할 수 있어요. 피크닉을 가서 뭔가를 너무 맛있게 요리한다면 점심은 놔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인간이 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5km로, 물론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제 시간에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면 여러분이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사람과 회색곰의 1대1의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은 매번 곰의 점심 식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곰들 중에서 어떤 곰이 제일 빠를까요? 북극곰, 회색곰, 불곰, 말레이곰, 그리고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싶은 판다곰. 제자리에 준비 땅! 긴장감이 뚜렷하네요. 회색곰과 불곰이 붙었어요. 불곰은 회색곰만큼 쉽게 달릴 수 있어요.
말레이 곰은 경주에서 가장 작은 곰이에요. 약 2m 길이 또는 키에 그게 그거죠. 도저히 따라잡질 못하네요. 북극곰이 멋지게 출발했지만 회색곰이나 불곰의 속도를 갖고 있질 않네요. 회색곰이 선두를 달려요. 아니요, 불곰이에요. 이제 회색곰이에요. 잠깐, 판다는 어딨죠? 뭐 하는 거죠? 자기가 경주 중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막 세 번째 대나무 막대를 해치웠네요.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kg의 대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출발했어요. 지름길을 발견해서 언덕을 굴러가고 있네요. 회색곰과 불곰을 쌩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판다가 이겼어요. 미안해 곰 친구들아. 우리 모두 판다가 사실 빠르지 않다는 걸 알죠? 사실 가장 느린 곰 중 하나죠. 그래도 만약 여러분을 향해 언덕을 굴러오는 판다가 보인다면 도망가세요. 보잉 747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가장 빠른 새는 반백 신천홍이에요. 이것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10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송골매는 더 빠르지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할 때 아래로 바로 다이빙할 때만 빨라요. 비둘기야 조심해. 와, 큰 비행기는 공중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천홍은요? 올라갔다 몇 초 만에 날아요. 선두에 있네요. 하지만 몇 분 후에는 다시 느린 경기장으로 갈게요. 나무늘보가 깼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팔을 들어올려 나무가지에 닿았을 뿐이네요. 정원달팽이는 여전히 큰 바위를 지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무늘보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침 식사가 되지 않죠. 시합을 위한 훌륭한 훈련은 아니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3번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어요. 갈라파고스 거북이에요. 이것의 강력한 앞다리가 이 동물 탱크를 운반해요. 정원 달팽이보다 무려 4배 빠른 속도예요. 막 재밌어지는데요. 길이길이 남을 경주가 될 거예요. 거북이가 뛰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있어요. 무엇도 거북이를 막을 순 없어요. 야, 나무늘보 반칙하지 마. 위에서 나무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지. 땅 깊은 곳에서 두더지가 굴을 파느라 바빠요. 두더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지렁이를 먹을 수 있고 시간당 약 5m를 팔 수 있어요. 미국 오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땅을 빨리 파는 동물이고 육지에서는 놀랄 만큼 빨라요.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인간의 속도에 거의 필적할 수 있어요. 대접전이네요. 미국 오소리가 터널 시합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어요. 두더지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다니 유감이네요. 두더지는 사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그냥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생맹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죠. 자랑스러운 치타네요. 사바나를 초고속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난 수백만 년 동안 육지 포유류 중 가장 빨랐어. 나한테 맡겨. 기록상 가장 빠른 치타는 사라라는 단거리 주자였어요.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100m를 6초 이내에 달렸어요. 치타는 맛있는 걸 봤을 때 시속 1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사라는 미국 동물원에서 자랐고 자랄 때 강아지와 친구였던 최초의 치타 중 하나였죠. 알렉사와 사라의 우정이여 영원하라. 하지만 사라 위를 날아오르는 겸손한 작은 박쥐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박쥐는 사라를 느려 보이게 만드네요. 브라질 큰 귀 박쥐는 시속 160km에 이를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이에요. 이제 작아질 시간이에요. 첫 번째 블럭에는 호주 기랍잡이입니다. 시속 10km로 전진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크기에 비하면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속 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것과 같아요. 안쪽 레인에는 사하라 은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팀으로 움직이는데 함께 일할 때 가장 강하죠. 하지만 한 마리의 개미도 엄청 강할 수 있어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에 수백 배를 들어올릴 수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는 1초에 4걸음 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50걸음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개미들이 일단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다름 아닌 이 작은 진드기예요. 참깨 크기밖에 안 돼요. 만약 초당 몸 길이로 본다면 이 미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 속도는 기랍잡이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달리는 수치인데 만약 사람 크기였다면 음속보다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다시 기어가는 녀석들로 가봅시다. 아직 안 끝났나요? 거북이가 선두에 있네요. 달팽이가 드디어 큰 바위를 지나왔고 나무늘보는 나무까지 2번으로 가고 있네요. 거북이가 결승선에서 3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와, 더 이상 이 흥분감을 참을 수 없지만 라떼 마실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저는 톰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애완동물 로봇이 모든 가정에 존재하게 될 거란 걸 알고 계셨나요? 평범한 반려견처럼요. 다른 점은 로봇이라는 거죠. 진짜 개들과도 잘 지낼 거예요.
이미 동물로부터 영감을 얻은 로봇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제가 알려드리죠. 바퀴벌레, 싫든 좋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다리와 단단한 껍질을 보세요. 정말 소름 끼쳐요. 하지만 4억 년 동안 잘 살아왔으니 조만간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매우 빨라요. 곤충치고는 말이죠. 1시간에 약 5km를 달릴 수 있는데 크기로 볼 때 대단한 속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를 물속에 넣으면 40분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고 해도 유연한 몸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의 속도로요. 부릉 저기 가네요. 바퀴벌레의 적응력은 너무 뛰어나서 몸무게 900배 압력을 가해도 껍질에 긁힌 자국 하나 생기지 않아요. 바퀴벌레를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바퀴벌레와 비슷한 로봇을 만들고 싶어하는 건 당연해요. 거의 천하무적이니까요. UC 버클리의 연구원들은 압축 가능한 다관절 기계 장치를 뜻하는 크램을 만들었습니다. 바퀴벌레 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도록 설계된 손바닥 크기의 로봇이에요. 관절이 있는 플라스틱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주요 목적은 수색 및 구조 임무예요. 출동 작은 로봇 바퀴벌레. 나사는 또 하나의 작은 동물 벌레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벌레는 먹이 사슬의 맨 아래 위치하고 있지만 로봇 벌레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갈 수 없는 얼어붙은 곳, 특히 남극 대륙의 에레베스 산을 탐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르 생각만 해도 춥네요. 하지만 벌레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양쪽 끝에 2개의 나사가 붙어있고 움직일 때마다 벽에 나사를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벽에 고정될 때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거든요. 나사는 이 로봇이 우주 탐사를 위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더 이상 아이스웜이 아니고 스페이스웜이 되겠네요. 게다가 우주 최초의 벌레가 될 거예요. 작은 우주 헬멧을 쓰고요. 동굴에 가면 박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별기가 변신한 것처럼 보여요. 말 그대로 거꾸로 바위에 매달려 자고 있어요. 저 멋진 검은 날개를 보세요. 신비롭지만 매혹적이에요. 배트봇을 소개합니다. 아니 배트모빌이 아니라 배트봇이에요. 로봇 박쥐죠. 무게도 별로 나가지 않고 크지도 않지만 분명히 인상적이에요. 날개는 일반 박쥐 날개의 탄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로봇 개발팀은 이를 위해 맞춤형 실리콘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박쥐 로봇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박쥐의 지속 가능한 비행과 비슷해요. 이제 바다로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로봇은 물고기고 물고기들 옆에 살고 있어요. 소피라고 하는데 진짜 물고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절반은 실리콘과 고무로 절반은 전자기기로 만들어졌어요. 앞면은 3D 프린터로 만들었고 그곳에 전자기기들이 있어요. 이 로봇의 가장 좋은 점은 무언가에 부딪혀도 손상되지 않고 다른 해양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물고기와 일부러 헤딩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은 슈퍼 닌텐도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게임광이라면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어떻게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그건 부력 조절 장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정하든 상승하고 하강하는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소피는 물고기 눈 렌즈가 앞에 달려 있어요. 치타는 시속 105에서 112km로 매우 빨리 달립니다. 저것 좀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정말 빠른 차와 비교를 하면 시속 100km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3, 2, 1, 출발! 정말 빠르네요. 하지만 백플립을 하는 치타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로봇은 할 수 있어요. 치타 3예요. 파괴가 불가하고 백플립도 해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발한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치타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하지만 빨리 달리진 않아요. 시속 16km 정도예요. 자동차 경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백플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치타 1점, 로봇 치타 1점 무승부네요. 다음 로봇은 뱀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네, 날렵하고 기다란 녀석들이죠. 스네이크 로봇이라고 불리는데 그 목적은 역시 수색 구조 임무예요. 뱀처럼 움직이고 뱀처럼 나무를 감싸며 기어오릅니다. 강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을 수색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작기 때문에 방향 이동이 쉽고 작은 공간에 들어가기에 적합해요. 2개의 커다란 눈 대신에 전면에 하나의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주변을 볼 수 있어요. 저처럼 거미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도 약간 겁이 난다면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로버그틱스 T8X예요. 사실 장난감에 더 가까워요. 이걸 직접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빙빙 돌면서 그 작은 다리로 춤을 추게 할 수도 있어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털이 있는 거미와 매끈한 거미. 털이 있는 건 아마 타란툴라와 비슷할 거예요. 저는 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밝은 명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안녕히 계세요. 쉬, 뛰어요. 진짜로요. 밖은 안전하지 않아요. 검지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하세요? 빼꼼히 보지 마세요. 좋아요. 살짝만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가상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이 멋있지만 매우 위험해 보이는 큰 고양이들은 지난 빙하기 동안엔 살아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 나타난다면요. 똑똑 검지 호랑이가 여러분이 쿠키를 사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 거대하게 생긴 물고기는 실러캔스는 3억 년 이상 된 혈통 출신이죠. 1938년에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린 이들이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래 이들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과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해역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영하러 갔다가 이 친구 한 마리를 직접 만나고 싶진 않은데요. 턱에는 2개의 뇌관절이 있는데 그건 입이 엄청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큰 먹이를 먹기 위해서죠. 저처럼요? 좋지 않네요. 그리고 엄청 커요. 여러분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가 보통 사람만큼 나가는 물고기를 상상해보세요. 날지 못하는 새 타카해는 1898년에 사라졌다고 여겨졌어요. 아주 귀엽고 작고 색이 다양하죠. 보통 우리 무릎보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상상해보세요. 머치슨 산에 하이킹하러 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다가 멸종된 줄 알았던 새를 발견해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멸종 선언된 지 불과 50년 만에 타카해의 전체 서식지가 발견되었어요. 잘했어. 작은 새들아. 노래하는 게 들어본 적 있나요? 라일드는 심심하거나 배고플 때 가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녀석들은 진짜 공연꾼들이에요. 뉴기니 싱잉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에서 최근에 다시 발견됐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 멸종된 적은 없어요. 뉴기니 사람들이 개들이 안전하도록 지켰죠. 하지만 야생에선 아주 희귀해서 만나보기 힘들어요. 봐요. 저기 한 마리 있네요. 유명한 높은 음조의 노래 때문에 뉴기니 싱잉독이라고 불려요. 가끔 함께 노래 부르기도 하죠. 모두 함께 울부짖는 개 합창단 같은 거죠. 제가 샤워할 때 부르는 것보다 더 잘할걸요?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쥐가 있지만 이 녀석들은 좀 달라요. 보면 귀가 거대해요. 그래서 뉴기니 큰귀 박쥐라고 불리나 보네요. 이름 좋네요. 이 종은 이들 중 한 마리가 우연히 박쥐덫에 걸렸을 때 다시 발견되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와 숨바꼭질 놀이를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1890년까진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서식지 감소로 인해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오랫동안 멸종된 줄 알았던 종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2년 후 말했던 그 종에 살아있는 전체 그룹이 발견된 거예요. 자, 바로 이게 1977년 마요르칸 미드와이프 두꺼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갈색의 피부 반점을 만들어내는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것 말곤 그냥 눈이 부리부리한 작은 두꺼비예요. 살아있는 두꺼비 무리는 마요르카 섬에서 화석이 있는 곳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남아있는 수는 별로 안 돼요. 사실 500마리 정도로 지금 현재 이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선언했어요. 거북이 좋았어요? 이 거대한 아름다움을 보면 그렇게 될걸요? 페르난디아 섬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해요. 1906년 이후론 보이지 않았다가 2019년 2월 17일 드디어 이 아름다운 생물들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 몇몇 친구가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자신을 드러내는 걸 허락하지 않네요. 우린 약간의 발자국과 냄새로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에요. 또 다른 개구리와 함께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가 있어요. 에콰도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초코숲에 있어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눈 바로 위에 뚜렷한 뿔이 있기 때문이죠. 캥거루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 쓰는 주머니 아시죠? 암컷 뿔 달린 유대목 개구리도 그런 게 있어요. 대신 등에 있죠. 그래서 일종의 배낭 역할을 해요. 거기서 배알을 발달시키고 나올 준비가 되면 완전한 아기 개구리로 부화해요. 올챙이로 시작하는 보통 개구리와는 다르죠. 한 마리 더 별빛의 밤개구리 또는 할리퀸 두꺼비가 있어요. 검고 온통 흰 반점으로 뒤덮여 있죠. 30년 동안이나 사라졌다가 지난 2019년에 발견됐어요. 이걸 엄청 큰 보디가드 또는 정확히는 수상경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오, 화면에 아주 큰 두꺼비가 있네요. 뭐 아루후아코 사람들에겐 두꺼비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물의 수호자죠. 또 그들만이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 구나라고 해요. 치즈 이름 같죠? 과학자들이 이들을 다시 발견했을 때 작은 생명체 30마리였는데
애초엔 한 마리만 기대했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여기 호랑이가 있어요. 비록 전형적인 호랑이처럼 보이진 않지만요. 태즈메니아 호랑이라고 불리고 1936년 이후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다 난데없이 5년 전인 2016년에 사람들이 이것을 야생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보다는 개나 여우를 더 많이 닮았어요. 주둥이를 잘 보세요. 아니면 둘 다 닮았나요? 그러다가 다른 몇 마리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만약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면 등에 줄무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야생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국제자연보전연맹엔 멸종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좋아요. 영화 장면에서 바로 나온 듯한 말을 상상해보세요. 작고 아름다운 털에 아주 말을 잘 듣죠? 작지만 조랑말은 아니에요. 카스피안 말이에요. 이들에겐 흥미로운 뒷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은 1957년 귀족과 결혼한 루이스 레일린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이러한 테헤란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그곳에서 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그녀는 몇 사람을 데리고 카스피의 산으로 갔고 거기서 이 작고 아름다운 말 3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전해지는 얘긴 그래요. 다음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주머니쥐예요. 어딘지 맞춰보세요. 3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스키 리조트에 숨었다, 호주 아웃백에 있다, 또는 누군가의 아파트 욕실에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은 스키 리조트예요. 네, 이 주머니쥐는 꼬마 주머니쥐라고 불리고 호주에서 왔어요. 지금까지 이 작은 주머니쥐는 3개의 다른 개체군이 서식하는데 1966년까진 멸종된 걸로 여겨졌어요. 개체수가 100마리도 안 돼서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선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걸로 분류했어요. 또 호주에는 쇠올빼미 앵무새도 있어요. 조류 관찰자에게 엄청난 즐거움이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이 작은 친구들은 매우 외딴 지역에 살아요. 아마도 1979년에 다시 발견된 이후 이 새들이 출현한 건 겨우 손에 꼽힐 정도예요. 그만큼 희귀하죠. 피그미 안경 원숭이를 본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2008년에 3마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의 동선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조그만 목걸이를 선물해줬죠. 이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린 그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건 나무 랍스터예요. 하지만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들은 진짜 바닷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커다란 다리를 가진 크고 검은 벌레예요. 이들의 멸종 이야기는 슬퍼요. 1920년 화물선이 로드아웃 섬에 갇혔는데 안에 쥐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쥐들이 배에서 도망쳐 육지로 곧장 옮겨갔어요. 비록 나무 랍스터가 대부분의 곤충보단 크지만 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죠. 이 불쌍한 녀석은 전혀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2004년 이 독특한 생명체의 삶에 빛이 다시 비춰졌어요. 한 쌍의 호주 과학자가 그 섬에서 돌아다니다가 24마리나 발견했죠. 벌레 모두 하나의 관목 아래 살고 있었어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다면 작은 게 아니라 편안한 거죠. 요점은 멸종되는 것보단 특종이 되는 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